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포럼을 조직해 주신 분들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이 금속 활자에 대한 이 발표를 맡고 제가 생각한 것은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 그 발명, 금속 활자라는 발명을 그 서구 사회, 동양 사회에서 어떻게 그 해석할 수 있는가, 그 서구 동양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발명가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그 동양 그리고 서양 간에 어떻게 문화적 교류와 전파가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습속 활자라는 기술이 수십만 수천만 되는 킬로미터를 가로질러서 아주 먼 곳까지 전파가 될 수 있었는가, 특히 한국에서 유럽까지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그 서적 두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서적이고요. 한 명은 그 영국계 미국인이고 한 명은 독일인인데 그 두 명의 학자가 이제 극동 지역의 활판 인쇄 기술 그리고 서구의 활판 인쇄 기술이 영향력이 서로 있었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카터 그리고 스트루머죠.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그 극동 지역의 활판 인쇄 기술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활판 인쇄가 이제 극동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 극동 지역 기원한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그러한 그 전파 과정,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허용한다면 서구와 동양의 활판 인쇄 기술에 대해서 약간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린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 이미지는 구텐베르크가 일을 하는 것을 그린 19세기의 그림입니다. 그가 지금 프레스기가 뒤편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구텐베르크가 만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이제 금속 활자인 거죠. 이러한 발명가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면 일단 이 그 그림을 그린 프랑스 화가가 바로 이 그림 안에 이 금속 활자 기술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그 과정, 일련의 공정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모든 요소들을 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기가 뒤에 있고요. 다양한 책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금속 활자를 주조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다 그림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존재한 이유는 이 필사본에서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넘어갔음을 또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자면요. 무엇이 발명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의 유럽인들은 다양한 제가 아르스라고 하는 기술들의 그 분야들을 구분지어서 보았습니다. 유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의 부문을 구분지은 것인데요. 다양한 그런 기술 부문에서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또는 구텐베르크의 그런 활자 인쇄를 발명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엄청난 혁신이고요.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발명이 된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이제 그 혁신이 일어난 그런 기술 부문은 입체 활자 인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체로 활판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활자들의 홈을 파서 이제 조각을 하는 방식으로 홈이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잉크를 매트릭스 안에 넣고 그러한 모든 전체 것들을 그 주형을 통해서 하나의 종이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 이러한 그 다양한 부문에서 일어난 혁신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 후 1세기, 2세기 정도에 발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 7세기, 8세기 정도에 극동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아랍 지역에서는 약 10세기 정도 그리고 서양에서는 약 15세기 초반 즉 1407년 정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5세기 초반에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잉크, 종이, 그리고 입체 활자, 매트릭스라는 그 세 가지의 그 발달을 통해서 밑에 있는 네모 칸에 적혀 있는 석판 인쇄, 목판 인쇄, 그리고 금속 활자 인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금속 활자 인쇄라고 하면 금속을 이용한 그런 활판 인쇄로 또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시점부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금속 활자들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11세기에서 극동 지역에서는 기원 후 11세기, 서양에서는 기원 후 15세기부터 목활자를 활용했다라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부로 만든 금속 활자가 생기기 이전에 그렇게 하나하나 구분된 그 글자를 이제 나무로 만든 목활자라는 기술이 이제 활용되었다고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금속으로 바꾸는 단계가 오죠. 그 금속 활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활자 모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매트릭스라는 주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주철과 합금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동 지역에서 활용하는 금속 활자 기술, 그리고 서구 지역의 금속 활자 기술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자 모형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또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금속 활자라는 기술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술 부문이 또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은 프레스기입니다. 그래서 프레스기의 발명, 프레스기의 고안으로 인해서 과전에는 인쇄였던 것이 인쇄술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인쇄를 했다면 이제는 인쇄술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쇄술이라고 하면 여러 기술, 여러 아르스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금속의 활용, 종이의 활용, 잉크, 금속 합금, 글자 모형, 매트릭스, 금속 활자, 인쇄, 프레스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합되어서 인쇄술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잠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가 보이나요? 네,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아르스 기술들이 있고요. 서양에서 발명이라는 개념을 논하려면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모두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와 동시에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발명가들이 필요합니다. 그 발명가들의 등장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인쇄술이라는 종합적인 총체적인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죠. quelque chose qui est de l'ordre de l'imprimerie. Donc, toutes ces différentes techniques qui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동질적인 특징을 가지죠. 그러면 이러한 동질적인 기술들이 하나로 결합이 되려면 아르스로의 축소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 부문들을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르스로의 축소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인쇄물의 보급이라는 항목을 맨 밑에 추가를 했는데요. 인쇄물의 보급까지 또 하나의 부문으로 이 전체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Alors, cette diffusion des imprimés n'est pas négligeable non plus lorsqu'on étudie l'imprimerie. Tout simplement. 인쇄술의 보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의 발달과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대량 생산이거든요.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급하는지, 어떻게 보급되는지라는 측면 또한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양 지역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기반해서 필요에 의한 책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서양 지역의 대량 생산 그리고 이제 매체의 보급과는 차이가 있죠. 다시 아르스의 축소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보여드리는 책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말 정도에 출판이 된 책인데요. 젊은 아이들을 위한 프랑스 대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담들 안에서 크리스토프 플랭탕이라는 작가가 그 활판 인쇄를 활용해서 책을 찍어내는 그 과정의 구체적인 그 공정,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플랭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인쇄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이 등장하기까지는 한 세기에서 한 세기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요한 하임리히 고트프리드 에르네스티라는 학자가 낸 책인데요. 1721년에 낸 독일의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화를 보시면 인쇄술, 인쇄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장치, 도구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판화들과 함께 구체적인 공정 기술에 대한 설명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년 뒤에 프랑스에서는 마르탕 도미닉 페르텔이라는 작가가 인쇄술의 과학이라는 책을 1723년에 내놓습니다. 이러한 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쇄술이라는 하나의 과학으로 그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이 변환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활자 각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조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각각의 모형들을 종이 위에 어떻게 이제 찍어내고 어떤 모형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기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몇 페이지에 걸쳐서 프레스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부터 아르스로의 축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쇄술로의 축소 과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아르스로의 축소 과정이 일어나는 동시에 발명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을 발명가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요. 우선 구텐베르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제 논문 전체를 살펴보시면 여러 명의 그 후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일단 구텐베르크겠죠. 사실 구텐베르크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15세기 후반 정도로 오히려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의 발명가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 구텐베르크 외에 포스트가 발명가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서구 사회에서는 누가 진짜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고 갑니다. en particulier par les Néerlandais, comme l'inventeur de l'imprimerie. Vous avez un autre...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인들이 인쇄술의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죠. 그 외에도 멘텔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pour des raisons souvent qui sont relativement éloignées des faits. On a à ce moment-là, là je suis plutôt au XVIe, au XVIIe siècle, peu de témoignages et donc c'est davantage des querelles de chapelle.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며 이러한 멘텔, 포스트 등등 여러 후보가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논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서구의 발명가 후보들과는 별개로 우이구르족들로부터 이제 목환 인쇄를 사용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한국에서 목환 인쇄를 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나 기록들도 증가를 하고요. 중국인들, 아즈텍인들, 그리고 유럽인들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고, 아니면 또 다른 가설로는 중국을 방문한 유럽의 상인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이 전파가 되었다라고 보는 시점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의 그 상인이 유럽에 와서 그 기술을 전파했다. 아니면 독일인이 극동 지역을 방문해서 기술을 전파했다. 뭐 이러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이 가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진짜 발명가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됩니다. 판필로 카스탈디라는 후보도 존재하고요. 이탈리아인인데, 그리고 프로스코피우스 발드포겔 같은 후보도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여러 명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논쟁이 있죠.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발명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내려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논쟁이 종합적인 결론처럼 나온 것이 구텐베르크가 발명가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공고화되었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발명가, 누구인지 논쟁이 필요하지만 발명가가 있고 그 밑에 동질적 기술이 집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기술들을 하나의 기술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총체화해야 합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쇄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규텐베르크라는 발명가를 중심으로 이런 인쇄술의 발명이라는 하나의 역사,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되었습니다. Je vois que ma caméra s'est arrêtée. Je vais tenter de la redémarrer. Elle est encore 다시 카메라를 Donc, 켜, vous avez l'inventeur dans 카메라가 cette 켜지 않지만 계속 illustration 말씀드리겠습니다. qui est représentée ici. Voilà. Donc ça, c'était la question de l'invention. 여기까지는 이제 발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Si on regarde l'influence, on 그 voit 배경을 살펴보면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지도를 보시면 1300년에서 15세기 사이 몽골 지배권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은 유럽까지도 지배를 했고 영향권을 펼쳤습니다. 폴란드까지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도 도달을 하고 헝가리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이 실질적으로 이뤄졌을 수도 있다. 극동으로부터 유럽까지 이러한 기술이 통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Et effectivement, on a des éléments imprimés qui existent ici. 또한 이러한 인쇄술을 볼 수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15세기 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줌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인쇄물이 13세기, 14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이러한 인쇄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금속 활자는 아닙니다. 도장인데요. 어쨌든 인쇄물에 속합니다. 몽골 제국이 1405년에 상당히 멀리 유럽까지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리스트에 보시면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극동 지역과 유럽 간에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유럽 사절단이 있습니다. 극동 지역까지 그 사절단이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유럽인들이 있는데 상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극동 지역에서 방문을 한 상인들이죠. 이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실제로 한국 또는 극동 지역에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정해 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인들과 접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몽골어 또는 다른 언어로 소통을 했을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초반에 있는 인물들은 카라콜이 몽골 제국의 몽골 수도였던 지역까지 간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몬테크로체, 지오바니, 몬테코르비노 등등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친척이었죠. 하지만 그분들 중 그 어느 사람도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에도 두 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한 곳은 이제 북쪽으로 이브레스트 세트민 다른 통로는 북쪽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로마 제국까지 폴란드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독일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표를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럼 결국 유럽인들은 정확한 극동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절단들이 유럽에서 극동으로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도를 보시면 세계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이 있고 극동 지역도 보이죠. 이쪽에 극동 지역 쪽을 줌해서 보시면 스페인이 있고 영국이 있고요. 프랑스가 있고요. 독일,
이태리는 이쯤 어디쯤 있습니다. 완전 반대편에 중국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이쪽에 장신부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라는 많이 다르죠. 사실상 구체적인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에는 극동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도 실질적인 사실적인 지도가 없었고 톨레메의 지도에 의존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 페이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지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자면 다른 지도에서 똑같이 보입니다. 유럽이 이쪽에 있고 중국, 한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다른 예시인데요. 더 오래된 지도입니다. 1561년도 지도인데요. 이때는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이죠. 네,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을 줌해서 보여드리는데요. 한국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17세기 초반 1607년도가 되어서야 그 위치에 한국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에는 1623년도 출판된 지도인데요. 이때서야 한국이 존재하고 한국이 지도 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게도 보시면은 중국이 이쪽에 있고요. 중국은 섬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모든 여행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양인들 그리고 무슬림인들이 그때 시대에 언제 극동지역으로 여행을 했는지 방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추후에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체는 이런 의미에서 유럽이랑 교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럽인들은 한국에 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목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술이 전파가 되었는지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힘듭니다.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3분 남았으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1997년 이희재님께서 발간한 책에 대한 것입니다. 15세기 서양과 동양 인쇄 기술의 비교 연구인데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다양성을 살펴보면 서양의 기술 그리고 동양의 기술을 살펴보면 사실상 교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협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미 글 활자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트리스 자체도 아마 모래 또는 흙으로 만든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형 자체도 처음에는 활 모양의 주형이었고 그리고 아마 금속 활자가 발견될 때는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굉장히 원초적인 형태의 주형이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센티미터로 적혀 있는데 사실 밀리미터죠.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확인하시면은 행을 나란히 맞춘 justification, 매트리스 길이를 균등하게 다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른 요소들일 수도 있습니다. 금속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쪽에 보이시면은 공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화면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레스에 관련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박앤호프 교수님께서는 아까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프레스를 이용하면 활자 자체가 너무 작으면 인쇄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 사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보다 심오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몇 장만 하루에 인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대량 생산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쇄라는 것은 극동에서 굉장히 일찍이 발견이 되었고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교류에 대한 증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동을 극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만의 기술은 유럽에서 발달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